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선을 33일 앞두고 이 연합정당,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오늘 아침 6시까지 79만 명에 달하는 전당원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됐고, 이 전 당원들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30.6%, 예. 한 2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서 74%, 18만 명 가까운 그 당원이 이제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대 전당원 투표를 한 4번 했는데 이런 예. 방식으로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투표율은 한 20%대에 기록할 것이고 찬성률은 60%대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씩 다 높았어요. 투표율도 높고 이 찬성률도 높았다라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을 텐데, 예. 사실 30% 투표율이다. 그럼 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인터넷이라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표율은 상당히 큰 관심이고요. 예. 우리나라의 당원들 자체가 그렇게 이런 정당의 활동들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에 79만 명 이렇게 당원이 많이 모인 것은 이 공천을 앞두고 많은 그 후보자들이 이 권리당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숫자거든요. 예, 예. 이 평상시에 지난번에 그 전당원 투표할 때는 30, 40명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고 이 지지층의 접속면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30%면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오늘 사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이 사과문을 보면은 이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민주통합당 쪽의 이 탈법과 반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사과인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예, 예. 이 정확한 워딩은 이 당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아마 두 가지 다 내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 뜻을 받들어서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것은 의석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 하려는 의지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비췄고요. 예. 또 다른 민주개혁 정당들도 이 길에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의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정의당, 기타 등등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당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상징적인 게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해찬 대표 친서를 들고 민생당으로 가려다가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예, 친서를 가지고 간다 그 얘기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친서는 없었던 거고요. 친서는 없었고요. 예. 예. 그리고 민생당에 오후 2시쯤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민생당의 바른미래당 계에 속하는 김정화 대표가 이걸 공개해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이 스팸 메일을 가지고 오는지 왜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예. 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 연합 정당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내놓으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가려다가 만 거죠. 그렇군요. 자, 민생당은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이게 원래 좀 처음 생길 때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바른미래단계, 민주평화단계, 대한신단계. 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당대표가 3명인데 이들 중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 당대표의 약간은 지위를 받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긴 하지만 사실상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당대표분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니까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도 못 만들고 선거대책위원회도 못 만들고 있거든요. 위원장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손학규 전 대표는 반대. 그리고 정동영 전 대표와 이 유승엽 대표는 찬성. 현재 이런 그림이라 정확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른 정당은 지금 어떤가요? 예, 일단 불참 의사를 밝힌 녹색당은 내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오늘부터 하고 있고요. 그 아마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참여하는 쪽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민중당도 조금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미래당은 참여하겠다 공식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여러 정당이 지금 참여를 고려하고 있거나 참여가 결정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당은 정의당입니다. 뭐 6석밖에 되지 않지만은 진보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이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명분이 사실 많이 깎이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은 명분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정당, 민주당은 어떤 그 일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을 무너뜨린 정당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정의당이 들어와야 민주당도 명분도 살고 또 나름대로 이 어떤 본인들이 실리도 챙기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정의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오늘 갔는데 심상정 대표 답변은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 살짝 말씀을 드렸고 뭐 편한 말로 단호박이었습니다. 단호박. 그냥 단호하게 그렇죠. 뭐 여지가 없다. 제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랐는데 앞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한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전략을 이렇게 가면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이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된다. 지금 6석밖에 못 갖고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진보 진영이 그 제도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논리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이 어떤 그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요. 설문조사,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방식으로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 정의당 문제는 그렇고, 자, 다른 이제 뭐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이제 난립을 했습니다. 정치개혁연대,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여기들하고의 관계 설정과 앞으로 남은 2주가 딱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여 정당을 확정을 짓는 게 가장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어디로 만드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정치개혁연대,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이렇게 진보 진영의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열린민주당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요. 정치개혁연대라고 연대에서 제안을 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아마 고민할 텐데 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여기하고는 다 상관없이 만들고 다 들어와라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뭐 어떻게 보면 지분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여 정당들이 원탁 테이블에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공천을 할 거냐. 예.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내용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의원이 이 정당 총선이 끝나면은 이 의원들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고 이 정당이 해체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이게 총선 이후에 곧바로 뭐 방식이라고 하면 이 비례의원이니까 모두 다 퇴출을 시켜서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속한 다음에 각자의 정당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제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총을 열어가지고 전부? 그렇죠. 다 제명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정당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이 해체가 되면 이 비례위원들의 어떤 이 당에서 뽑힌 비례위원들의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선거법의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특히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 그 한국당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미래한국당은 남아 있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교섭단체까지 20석까지 혹시나 얻게 되면 이게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할 때는 교섭단체들끼리만 협상을 하니까 숫자도 중요하죠. 교섭단체 숫자도 1대2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까지 아마 고민해서 총선 이후의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경우의 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군요. 지금 아마 갈수록 여러 것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이 선관위에 제가 물어봐도 이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다른 정당들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미래통합당도 오늘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천 문제, 뭐 사천이다, 막천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공천을 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뭐 공식적으로 한 것은 결국은 이 강남병에 있는 김미균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다시 취소하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실질적인 이유를 따져가 보면 이 공천에 대한 잡음 이게 상당히 컸고 특히 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제의를 요청한 것을 가지고 그것 중에서 6개 지역 중에 2곳을 새롭게 바꿨거든요. 인천 연술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친박계인 민경욱 의원은 왜 살려줬느냐? 그러면 그동안 했던 원칙들은 다 무엇이고 살려주는 원칙은 또 무엇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로 다 살려달라고 지금 컷오프된 의원들이 다 재심 신청하겠다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한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그리고 살려준 근거도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번복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공천 자체가 다 흔들린 거죠. 그렇군요. 자, 강남병의 김미균 후보 전략 공천 이제 뭐 후보 철회를 했는데 이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이 강남에 지금 강남의 갑, 을, 병 모두 다 이상합니다. 그러게요. 평가가요. 뭐 이 강남 벨트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 민주당에서 그 강남 쪽에 한 지역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균열이 생겼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남 갑, 을, 병에서 소위 강남 벨트를
확실하게 잡고 수도권에서 그동안 잃었던 것을 좀 확보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강남에 대한 공천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전략 공천을 대부분 했고 예. 그게 일반 지지층이나 또 이 미래통합당, 미래공화당, 한국당 입장의 그 의원들은 이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메시지인지가 좀 불명확했습니다. 어떤 데는 탈북자를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그렇죠. 청년하고, 뭐 이게 잠깐 메시지가 좀 불분명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친문의 활동을 했다. 예, 예. 이런 그 인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 핵심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김영호 위원장이 좀 이 사각으로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기사를 좀 읽어보니 친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추석 선물인가 이런 거를 받아서 그런 SNS에 올린 건데 이 정도까지를 친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인데 예, 결국은 이 문제가 속내를 아직 드러내진 않았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이게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이 선거를 맡기려고 하는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제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공천 제의도 김종인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강남 지역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인터뷰도 오늘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김영호 위원장이 본인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것이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대표는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까? 미래통합당으로?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오는 전제 조건이 본인에게 실권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과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2년, 2016년에도 본인에게 정권을 달라는 게 기본 전제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공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을 원할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사실상 본인이 가질 게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몇 가지 것들을 요구한 거죠.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 몇 가지 본인이 최종적으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좀 여기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급격하게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저녁이었죠. 굉장히 나름 민주당 내에서는 큰 파장이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 강서을의 금태섭 의원이 경선을 패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신인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패한 건데요. 사실 많이 예상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라 언론에서는 이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원외 도전자가 선거운동 한 10여일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역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선은 권리당원 50%, 국민 경선 50%니까 보통 국민 경선은 현역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이게 지지층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강선우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신인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25% 정도의 가점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지지와 신인 가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역 의원을 패배시키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가 실수를 했는데 강서을이 아니라 강서갑이고요. 자, 어찌됐든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그러니까 조국 사태 국면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반대 목소리 이런 것들을 내서 당내에서는 어찌 보면 반대파 아니면 소장파로 불렸던 의원들이고
강경, 열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왔던 현역 의원이 낙선을 함으로써 너무 지지자 중심으로 지금 당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당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은 예, 지금 강 후보자가 이긴 것이 강 후보자의 경쟁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를 잘 못 관리했다거나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어떤 당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했다고 해서 철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변이었고 이건 권리당원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권리당원 어쨌든 국민 경선이 50% 권리당원이 50%인데 권리당원이 상당히 몰표라 65% 이상이 몰려왔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나올 정도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금태섭 의원의 의정활동,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든가 조국 사태에서의 어떤 비판적인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친문으로부터 배격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남국 변호사 출마 이것을 통해서 조국 대 반조국 이런 대결 국면이 으로 이제 번졌고 결국 이것이 금태섭 의원을 반조국 인사 이렇게 덧칠을 하면서 결국은 이 친문 계열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금태섭이 아닌 경쟁자의 몰표를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본인은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패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 금태섭 의원은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이렇게 어떤 경선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사실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여하튼 그러한 금태섭 의원의 수용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안 좋게 지금 내 선거에 작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실제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례연합정당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중도층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의 낙마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 내부가 좀 경직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도층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여 개 지역이 아주 박빙으로 지난번에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렇게 중도층이 1-2%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래통합당도 좀 지지자 중심, 강성 지지자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민주당 쪽도 강성 지지자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선거가 한 3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결국은 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지층의 굳건한 지지와 함께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승부수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지지층을 더 폭을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